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소리 잘 들리세요? 네. 그럼 일단 출석 체크 안 된 학생들 저희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김민지, 벌써. 김민재, 김민지 들어왔고, 김민재도 들어왔고, 이윤구 안 들어왔고, 손승우 안 들어왔고, 박수범 됐어. 최병인, 수범이 들어왔고, 최병인, 네, 들어왔고, 그다음 안지환, 이승준, 네, 결석. 네, 출석 체크 다 됐고요. 지금 오늘 결석한 학생들 호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구, 손승우, 이승준, 이윤구, 손승우, 이승준. 손승우 있다고? 오케이, 손승우 들어왔고, 그러면 오늘 결석한 사람은 이윤구, 이승준. 이렇게 2명 결석했고, 나머지는 출석 체크 잘 됐습니다. 그렇고, 여러분, 제가 주말에 여러분 성적 올려드렸는데, 성적 올려드린 거 확인하셨어요? 네. 여하튼, 네, 그래서 채점 다 끝냈고, 여러분 성적 올려드렸는데, 일단 봅시다. 저 주말에 사실 채점하면서 여러분 정말, 너무 공부를 여러분들이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고분자 화학이, 그 기출문제에 비해서 이번 21년도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거는 시험에 낸다. 뭐 그랬던 문제들을 위주로 시험을 냈었고, 그리고 뭐 창의적으로 여러분께서 뭔가를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너무 시험을 못 봐가지고 제가 A반하고 우리 반 C반 하는데 실망했어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이 공부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그 1학기 때 분석학도 되게 못했죠. 근데 학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도 이 학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어떻게 되겠지. 응?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모레도 쓰고 출석하면은 뭐 학점 받겠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채점을 하면서 여러분 답안지를 보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 뭐 열심히 한 학생들은 있고 하여튼 그분들은 칭찬해 드려요. 그래서 뭐 상황이 어려운데도 하여튼 최선을 다한 거니까는요. 그래서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반 평균이 여러분 고분자 화학은 지금 100점 만점이었는데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27점이에요. 근데 사실은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 과목이어서 보통은 한 뭐 45, 50 이 정도에 오거든요. 근데 우리 요번 학년들은 특히 뭐 분석화학도 굉장히 처참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암기 과목에서도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내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학생들 만나. 여러분, 일단 그래서 평균이 27점이고요. 100점 만점에. 제가 봤을 때는 50점? 50점을 넘으면 그래, 그래도 공부하고 시험 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50점 이하, 특히 뭐 2점, 4점, 7점, 8점, 9점 이렇게 받은 학생들, 이분들은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없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적고 나가는 수준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냥 F를 낼 거예요. 여러분 기말고사도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10점, 뭐 20점, 5점, 4점 이렇게 보는 학생들은 다 F 줄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했을 때에 이거는 고분자 화학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에는 여러분 답안지 보고 이제 고분자에서도 뭐 수업 다 듣고 시험 다 쳐도 F, B 이런 거 다 줄 거니까는 하여간 그거 아시고 기말 공부 잘해서 완벽한 시험지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C반도 마찬가지고 A반도 마찬가지고 A 사실은 이제 절대평가기 때문에 A나 A 플러스를 여러분께 다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A나 A 플러스 받는 학생들은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없을 것 같고 대부분이 D 아니면 F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간고사대로 기말을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좋은 점수를 받고 싶고 어떤 성취를 하고 싶다면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남들이 어떤 결과를 이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이루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거 하나, 고분자 화학이라는 수업 하나도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싶으면은 정말로 뭔가 진심을 다해서 과목에다가 모든 걸 쏟아 부어야 여러분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그리고 요번 고분자 화학만이라도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을 경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과목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1학년 때, 1학기 때 공부 안 하고도 학점 B 받고 이러니까는 이게 대학 공부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실력 없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그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다. 그냥 고등학교 그 수준에서 여러분 대학 전공을 하고 나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학점만 그냥 3.5 이런 거지. 그래서 이번 고분자 화학은 기말고사는 역시 지금 중간고사 난이도로 낼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내가 이것을 시험에 낸다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중간고사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냥 D, F 이런 걸로 학점을 줄 거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나 B 주지 않는다. 그거 아시고 공부해서 그렇게 안 되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고 나 그렇게 상관없다 하시면은 그냥 사실은 의미 없죠. 수업 듣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알아서도 공부를 좀 해야 하길 바란다. 여러분 너무 걷어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세상은 그런 건 없어요. 뭔가 얻으려면 응당한 걸 지불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반 결과 보면은 우리 반 1등은 70점이에요. 김효은 학생이 1등이고요. 제가 50점 이상자를 불러드릴게요. 2등은 안지환 65, 그 다음 62 이재혁, 62 강고은, 61 윤영웅, 54 김영섭, 54 이루리, 53 김인철, 50 이여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50점 이상자들은 공부를 했다. 그리고 그 이하들 특히나 10점대, 9점대, 8, 7, 4, 4, 4, 4 이런 학생들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 응? 언제까지 이럴 거냐, 언제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기대면 핑계를 대서 이런 것들을 양해받으려고 할 거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라. 그렇고 지금 A반 같은 경우에는 1등이 83이에요. 그리고 2등이 77. 근데 우리 반은 조금 1등 점수가 아주 높지는 못하죠. 근데 잘 하셨어요. 잘 했고 지금 호명한 학생들은 기말 준비도 잘 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고, 호명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기말 잘 보던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고분자 화학은 뭐 D 맞던지 F 맞던지 그래서 내년 2학년 1학기 때 학점을 3.0 이하로 가져갈 건지 말 건지 그건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수업에 임해라. 그러면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날 만나죠. 그쵸? 목요일날. 우리 목요일날 홀수 만나는 건가요? 예, 목요일 짝수, 예, 목요일날 짝수 만나는 걸로. 지금 뭐 A반하고 좀 달라가지고 자꾸 헷갈리는데 우리 반 짝수죠? 우리 반 짝수. 목요일날 만나는 걸로 할 테니까, 공부할 때 하고 또 놀 때 잘 놀고, 응?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분자는 좀 공부 좀 해야 된다. 너무하다. 그러면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저 지각했어요. 뭐 저 어쩌고 했어요. 교수님 저 5분 늦었어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공부 안 하는데 5분 늦고 1분 늦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성실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고분자와 수업은 여러분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을 얼마나 잘 이해해서 고분자 화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게 합당하냐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뭐 내가 왔네 안 왔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수업 잘 들어온다고 막 학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수업 다 들어와도 다 F 맞을 수가 있어요. 저거 예전에 한 반에 40명 있을 때 25명 F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봤을 때 다 그 정도야. 한 반 이상은 F야.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1년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냐.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또 2학년은 올라가고 자기 화공과 나왔다고 이야기 어디서 하고 다닐 거냐. 그러니까 기말은 그냥 여러분이 한 대로 평가할 거예요. 그냥 절대평가하고 뭐 더 잘 주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봤을 때 뭐 20점, 30점, 40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F죠. 그러니까는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점수 받아라. 네,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은 다 했고 지금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오장에 대해서 했었는데 오장은 분자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분자량은 이제 고분자는 분자가 크기 때문에 분자량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자량, 예를 들면 수평균 분자량이라든지 무게평균 분자량이라든지 그리고 점도평균 분자량 같은 것들을 같이 공부했었고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서 엔드그룹 어널리시스나 점도법을 가지고 분자량을 측정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분자량을 측정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겔 퍼미에이션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그래서 한국말로는 겔이라고 하고요. 지금 책에서는 젤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겔 또는 젤 읽어도 다 괜찮고요. 퍼미에이션은 투과라는 뜻이에요. 투과하다.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물질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빛을 이용하는 스펙트로스코피하고 그리고 고정상하고 이동상의 어떤 친화력을 가지고 물질을 분석하는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2학년 올라가면 기기 분석 또는 기기 분석 실험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우리 학과에는 기기 분석 실험실에는 크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하고 스펙트로스코피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스펙트로스코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는 것은 아마도 화학 분석 기능사 때 사용했었던 그 UV 비저블 스펙트로포토미터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빛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이고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 학교에 있는 것은 액체를 사용하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와 기체를 사용하는 게스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자량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크로마토그래피란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얘를 우리가 고정상이라고 불러요. 고정상이라고 부르는데 또는 칼럼이에요. 여기 칼럼, 여기 칼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컬럼이 있고 컬럼에 이게 고체를 채워요. 이 고체가 이제 고정상인데 또는 고체를 채우거나 고체 표면에 액체로 도포되어 있는 어떠한 이제 물질로 채워요. 그렇게 채우고 여기에다가 뭐 액체나 또는 기체를 흘려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고체로 차 있고 액체나 기체를 흐르는데 얘가 흐르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이동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항상 나오는 단어가 고정상은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페이즈라고 부르고 이동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바일 페이즈. 고정상이 있고 이동상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넣는 거예요. 주입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제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인데 여기다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넣게 되면은 이게 섞여 있어요. A하고 B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넣게 되면은 지금 액체상이 흐르면서 이동상이 흐르면서 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분석 물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네. 고정상에 대한 친화력이 서로 달라요. 예를 들면은 A하고 B가 있는데 A가 고정상에 대해서 훨씬 더 친화력이 좋아요. 고정상을 훨씬 더 좋아해요. B보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A는 이 컬럼을 나올 때에 빨리 나올까요? 결국엔 요 밑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A는 훨씬 친해. 고정상하고. 그러면 빨리 나올까요? 아니면 천천히 나오게 될까요? 그렇죠. 느리게 나오게 되겠죠. 반면에 B는 안 친해. 그러면 빨리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섞여 있는 것들이 고정상하고의 친화력에 따라서 이렇게 B 나오고 A 나오고 분리돼서 나오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분리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X축을 시간으로 놓고 Y축은 강도예요. 몇 개가 나오냐. 2방울이 나오면 두 개, 3방울이 나오면 더 높게 찍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누가 먼저 나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B가 먼저 나오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쭉 가서 A가 나오고 이렇게 A가 더 많이 들어있으면 더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얘는 2시간 있다가 나오고 얘는 5시간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컬럼에서 예를 들면 2시간 있다가 나온 것은 아세톤이고 5시간에 있다가 나온 것은 뭐 벤젠이다. 뭐 아세톤, 벤젠. 얘는 아세톤이야. 얘는 벤젠이야. 이렇게 어사인할 수 있는 거죠. 정성 분석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정량 분석도 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가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정상 이거죠. 고정상과 이동상, 여기 흘려버리는 액체죠. 또는 기체를 사용해서 혼합물이,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혼합물이 고정상 또는 고정상, 이동상에 대한 친화력 차이에 따라서 이동 속도 차이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네, 그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원리는 뭐냐? 뭐 고정상하고 이동상이 있는데 분석 물질이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고정상 또는 고정상 이동상에 대한 친화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동 속도의 차이가 생겨서 그걸 가지고 분리하는 그것이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제 뭐 회사 가면 2학년 때 여러분 이제 면접 보러 다니는데, 우리 뭐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우리가 갈 수 있는 직무는 그게 화학회사든 바이오 회사든 크게 생산 아니면은 품질 관리예요. 생산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오퍼레이팅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는 거기서 나오는 프로덕트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품질 관리 쪽으로 여러분께서 부서 배치를 받으면 여러분께서 면접을 볼 때 질문이 뭐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는 뭐냐, 스펙트로스코피 원리는 뭐냐, 너는 어떤 걸 분석해봤냐 이런 질문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는 여러분께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100% 질문이 나오니까는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다. 지금 한 얘기를 다시 그림으로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고정사항이라고 했었죠. 이게 컬럼이고, 컬럼 자체를 고정상이라고 해도 되고요. 컬럼을 채우고 있는 물질이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그게 고정상인데, 그럼 컬럼을 어떤 물질이 채우고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고체가로 차여 있거나 여기 이렇게 고체로 채워져 있거나 또는 고체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표면에 액체로 채워져 있거나 또는 여기에 이렇게 액체가 도포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정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액체를 여기가 프레시, 솔벤트, 일루언트, 한국말로는 이제 용리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루언트, 액체, 용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매를 이렇게 흐르게 되면 여기 이제 용리액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한테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 적을 필요 없어요. 한번 보세요. 용리액은 뭐냐면 크로마토그래프에서 치료 용액을 고정상에 흡착시킨 후 여기 우리가 찔러 넣게 되면 이제 여기다 얘가 이제 시료를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내려가면서 여기 박힐 거예요. 흡착시킨 후 적당한 용매를 흘리면 흡착된 각 성분은 그 용질에 따라 고정상에서 용액 속으로 이동하여 각 성분별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매를 용리액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동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바일 페이즈 이동상은 그렇고 여기에다가 이제 시료를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A가 고정상에 훨씬 친하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B는 고정상에 안 친하고 아마도 이동상에 친할 거예요. 그래서 고정상을 예를 들면 폴라한 물질로 만든다면 이동상은 넌폴라한 물질로 만들어서 어떤 폴라리티를 가지고 이거 분리를 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그래요. 그렇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A가 고정상하고 친하기 때문에 B마가 먼저 나와서 B 그리고 A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림이 그려져서 분리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A 성분이 뭐냐, B 성분이 뭐냐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고분자 용액의 분자량을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자량이 얼마냐, 얘는 분자량이 얼마냐 그것을 이제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봅시다.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는 여러분한테 나눠줬던 것처럼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동상이 무엇냐에 따라서 아까 칼럼에 흘려버리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게 기체면은 GC고요. 그게 액체면은 LC예요. 그래서 GC하고 LC로 나눈다. 이동상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고 일반적으로 LC는요.
HP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 그래갖고 HPLC라고 부르고, GC는 GC라고 불러요. 이 동사는 기체를 흘리면은 GC, 액체를 흘리면 LC가 되고, 여기는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그러니까 슈퍼 이거 유체, 임계 유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더 보편적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요. 그렇고, 아까 그 고정상이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정상이 고체면은 우리가 GSC라고 부르고, 고정상이 액체면은 가스이면서 액체면 GLC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뭐 여기서는 크게 이렇게가 있다 정도만 구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 아까 우리 친화력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화력이 무엇이냐, 어떤 걸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또 이제 분리가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아까 고정상하고 이동상의 친화력 차이인데 그게 뭐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요거 읽어보셔요. 그렇지. 어드접션이고, 이거 한국말로는 뭐예요? 한국말로는? 흡착이죠. 흡착이다. 네. 그래서 흡착의 원리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정상에 이렇게 채워놨는데, 여기 A, B라고 하는 물질이 지금 들어오는데, A가 여기는 잘 흡착이 되고, B는 잘 흡착되지 않는 물질. 이면은, 그쵸? A는 여기 더 머무를 거고, 뒤에 이제 B가 먼저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터랙션 하는 그 형태는 흡착이라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파티션은, 이거는 한국말로는 분배인데, 다른 의미로는 용해라는 의미를 가져요. 용해니까는 얘는 아마도 이 고정상이 고체가 아니라 액체겠구나. 그래서 고정상이 여기 액체를 이렇게 만약에 도포한 고정상이라면은, 네, A하고 B가 내려가면은 A는 여기 용해가 잘 돼. 근데 B는 용해가 잘 안 돼. 그럼 B는 먼저 나오고 A는 이 안에 용해되어 있다가 늦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용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를 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온 익스체인지, 이온 교환인데 이거는 이온을 분리하는 거다. 그래서 컬럼 안에 있는 고정상에 이렇게 이온기를 붙여요. 고분자에다가 수지에다가 예를 들면은 뭐 마이너스 기를 이렇게 붙일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기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결국에는 플러스 이온이 잡히겠죠. 그리고 또는 여기다 플러스를 붙이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온이 잡히겠지. 그래서 이온을 분리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이온 교환 수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하고 관련 있는 것은 이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기 배제라는 뜻이에요. 크기에 따라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얘는 흡착, 얘는 용해, 얘는 이온. 그렇지만 얘는 사이즈 큰 거와 작은 것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이제 사이즈 익스클루전인데 두 종류가 있어요. 겔 필트레이션과 겔 퍼미에이션이 있는데, 예, 우리는 지금 겔 퍼미에이션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구별하냐면 사용하는 용매가 물이면 수용액이면 우리가 겔 필트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사용하는 용매가 올가닉 솔벤트면은 예를 들면 뭐 벤젠이라든지 헥세인이라든지 뭐 THF라든지 탄소를 이루어진 올가닉 솔벤트면은 그거는 겔 퍼미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는 액큐스 솔루션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는 올가닉 솔루션을 뜻한다. 건데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물에 녹을까요? 올가닉 솔벤트에 녹을까요? 유기용매에 녹을까? 물에 녹을까? 고분자. 그렇지. 유기용매에 녹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고분자를 분석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때 흐르는 것은 기체가 아니라 액체를 흘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GPC법은 LC다, GC다.
LC가 되는 거고, LC 중에서도 5가지 상호작용 중에서는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기 배제에 의해서 분리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겔 퍼미에이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루트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옆에 어피니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것도 친화력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이거는 어떤 생물학적 물질들을 분리할 때, 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같은 것들을 분리해도, 같은 기기를 사용해도요, 생물과 관련된 애들을 분리하면은 그건 어피니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품질 관리팀을 학생들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는 이 HPLC가요, 막 100대가 쫙 있대요. 그럼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 단백질도 분석해내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GS 칼텍스 같은 데에서는 이제 석유화학을 분석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체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거기 또 GC가 또 40대가 쫙 있대요. 그럼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기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하여튼 이제 고분자에서는 요거다. 그럼 어떻게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거냐,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 Recording in progress.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크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마우스가 갑자기 안 듣네. GC. 여러분, 그 GC, 우리 실험실에 있는, 기기분석 실험실에 있는 GC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GC는 여기에 이제 가스 bombe가 있어서요. 여기 이동상의 가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디텍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게 얘가 컬럼이에요. 컬럼이고, 실제로 기기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사실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게 되면은 이렇게 컬럼이 있는데요. 컬럼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가늘고 길죠? 가늘고 긴 100m 되려나요? 하여튼 엄청나게 긴 컬럼이 감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인넷이고 여기가 디텍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사기를 사용해서 분석물질을 찔러 넣게 되면은 분석물질이 이 컬럼을 다 통과해서 결국에선 디텍터에서 디텍팅 해내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컬럼은 뭐 이런 종류도 이렇게 짧은 컬럼도 있고 이렇게 가늘고 긴 컬럼도 있는데, 가늘고 긴 컬럼이 훨씬 더 분리도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가늘고 긴 컬럼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컬럼 안이 이렇게 피트되어 있죠. 충전 물질로 다 충전이 되어 있다면 위에 거는 이렇게 표면에, 그 내부 표면에 도포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렇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그림들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크로마토그래피고,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인넷으로 주사기를 이용해서 샘플을 로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디텍터에서 디텍팅 해내는 것이다. 그렇고, 주로 이제 석유화학 분야에서 석유화학 물질들을 분석하는데 GC를 사용한다.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HPLC 잠깐 볼게요. 우리 학교에 있는 HPLC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도식화해서 그린 게 요거예요. HPLC는 이동상으로 액체를 흘려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액체들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A, B, C, D 여기에 액체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컬럼이에요. 액체가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젝터에서 주사기를 이용해가지고 분석 물질을 찔러 넣게 되면은 결국엔 이 컬럼을 통과해서 이제 여기 디텍터에서 디텍팅 해내는 거죠. 이게 이제 HPLC 전반적인 그림이고, 컬럼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HPLC는 액체이기 때문에 GC처럼 컬럼이 길지 않아요. GC는 기체이니까는 훨씬 더 흐름 속도가 빠르죠. 근데 액체이기 때문에 흐름 속도가 늦어가지고 컬럼을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짤뚝한 한 30cm 정도의 컬럼을 사용한다는 거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LC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에는 GPC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GPC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GPC. 예, GPC는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얘가 컬럼이에요. 얘가 컬럼인데 컬럼 안에 이런 겔이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얘를 우리가 겔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혹시 겔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디에서 여러분께서 아마 들어봤냐면 그 음식 중에 김 있죠, 여러분? 김을 뜯으면 그 안에 이렇게 비닐이 들어있고 이 안에 동글동글한 애들이 들어있고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먹지 마시오 말고 산화방지가 아니고 그렇지. 실리카 겔이라고 써 있죠? 실리카 겔이라고 써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실리카 겔이에요. 얘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얘 이렇게 표면이 매끈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표면처럼요, 이렇게 다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다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랑 표면이 매끈한 거랑의 차이는 뭘까요? 표면적은 누가 더 클까요? 1번, 2번. 그렇지. 표면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반응할 수 있는 여력이 커져서 이 경우에는 반응이라는 게 이런 지금 실리카 겔의 역할은 물을 흡착하는 거잖아요. 물을 딱 흡착해버리는 거예요. 표면에 잡아야 되는 능력이 1번보다는 2번이 크게 되는 거죠. 그렇죠? 표면적이 크니까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이 고체 물질을 우리가 겔이라는 표현을 써서 또는 젤이라는 표현을 써서 쓰는데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이런 애들이 이 안을 채우고 있어요.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넣는데 네, 지금 이거는 얘가 뭐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뭐 PMMA냐, 얘가 P냐, 얘가 팩트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넣으려고 하는 녀석의 분자량이 얼마짜리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고 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게 섞여 있잖아요. 큰 애 있고 작은 애 있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통과하게 되면은 얘를 통과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큰 애가 먼저 나올 것 같으세요? 작은 애가 먼저 나올 것 같으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자량이 큰 게 먼저 나올까? 분자량이 작은 게 먼저 나올까? 여기 딱 보니까 어떤 애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지. 분자량 큰 게 먼저 나왔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왜 큰 애는 뭔가 걸릴 것 같으니까 잘 안 나오고 작은 애는 샥 금방 빠져나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요. 네, 여러분 작은 애는 이 구멍 사이사이를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구멍에 끼죠. 구멍을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그 파티클이 통과하는 길이는 작은 애가 더 길어지나요? 짧아지나요? 우리가 패스웨이라고 하는 통과 길이는
사이즈가 작을수록 그렇죠. 길어지죠. 길어지기 때문에 작은 애는 늦게 나오고 큰 애는 얘가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다. 시간을 보면은 우리가 리텐션 타임이죠. 머무름 시간이에요. 우리가 시간으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얘가 먼저 나오고 큰 애가 작은 애가 늦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얘가 이제 5시간째 나왔고, 그래서 GPC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나이트 하거든요. 하루 종일 돌려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7시간 있다 나왔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미 알고 있어요. 5시간이 있다가 나오면은 얘는 분자량이 100만이고, 7시간 있다가 나온 녀석은 분자량이 50만이다 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아하 얘는 100만과 50만짜리가 섞여 있는 애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적분해서 이 양을 가지고 이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얘는 각각 몇 대 몇으로 섞어 있어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자량을 분석하는 방법이 GPC다. 예,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험에 GPC를 이용해서 분자량을 분석하는 원리를 기술하여라. 그럼 할 수 있겠어요? 그래. 네. 또 알려줬다.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저도 여기다가 적거든요. 노트에다가. 그래서 그걸 시험에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잘 듣고 발표 치고 그거를 잘 작성을 하면 되겠다. 여기서는 어떤 화학적인 뭐 용해 과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채를 이용해서 모래에서 고운 흙을 걸러내는 것처럼 그런 원리로 이제 사이즈 구별을 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다.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배제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적은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빨리 컬럼을 통과하므로 분자들이 크기에 따라 분리된다. 맞아. 그리고 고정상은 이게 고정상이죠. 이 안에 있는 거. 고정상은 큰 분자를 배제할 만큼의 작은 구멍을 갖는데, 그렇죠? 작은 분자는 들어갈 수 있다. 큰 분자는 구멍에 들어가지 않고 용이 그냥 나온다. 따라서 작은 분자는 구멍에 들어가기 때문에 컬럼을 통과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러한 원리로 분리가 되는 것이다. 이게 GPC의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고정상이 계리죠. 이 경우에는 고정상이 이 다공성 계리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면 얘는 분자량이 서로 다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텐데. 근데 얘는 분자량이 얼마짜리고 얘는 분자량이 얼마짜리지? 그거는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장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아냐면요,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A를 가지고 아는데요. A는 뭐냐면은요. 표준 용액이에요. 고분자의 표준 시료예요. 어떤 표준 시료냐면은 우리가 임의로 폴리스타이렌을 만들고요. 그것은 우리가 단분산 폴리스타이렌을 만드는 거예요. 단분산 폴리스타이렌. 단분산 폴리스타이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분산. 분자량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폴리스타이렌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몇 종류를 만들었냐면은 4종류를 만들었네요. 여기 100K라고 하는 것은 100에 K는 공이 3개 붙는 거니까 1십, 100, 1000만, 1십, 100, 1000만, 10만. 10만짜리죠? 10만짜리가 폴리스타이렌을 몇 종류를 만드냐면은 4종류를 만들었네요. 2만짜리, 그리고 5만짜리, 그리고 8만짜리,
그리고 10만짜리. 이렇게 4종류를 만들고 얘는 각각이 다분산이래요, 단분산이래요. 그렇지. 단분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미 분자량이 2만이다, 5만이다, 8만이다, 10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걸 가지고 GPC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1, 2, 3, 4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4번이 먼저 나오죠. 10만짜리 나오고, 8만짜리 나오고, 5만짜리 나오고, 2만짜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짜리가 2시간 있다 나오고, 얘는 4시간, 얘는 6시간, 얘는 8시간 있다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언노운 샘플을 이제 찍는 거예요. 이거로 분석 의뢰를 여러분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찍었는데, 지금 4시간에 한 번 나오고, 8시간에 한 번 나오면은, 얘 지금 5만이구나. 그리고 얘 이렇게 나왔, 5만이 아니라 8만이구나. 그리고 얘 마지막으로 나왔으니까 2만이구나. 그래서 8만과 2만짜리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분석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단분산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폴리스타이렌 표준 용액이 되는 것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는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이에요. 샘플을 분석했더니 지금 여기에서 같은 위치에서 8만에서 같은 위치, 2만에서 같은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8만짜리랑 2만짜리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레포트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분석하는 거다. 네. 되셨죠? 그렇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아까 제가 여기 X축 이게 크로마토그램인데 X축은 제가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Y축은 강도라 그랬어요. 인텐시티, 강도인데요. 양이 많으면 많이 나오고 양이 적으면 조금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디텍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 강도를 무엇으로 디텍팅 해야 되는 건 좀 달라지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께서 기기 분석에서 배우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하튼 이 높이는 양의 디펜던시를 갖는다라는 건데 지금 X축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컬럼에 머무름 시간이거든요. 머무름 시간. 근데 그것을 이렇게 얘는 용리 부피로 이번에는 표현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결국에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칼럼을 통과해서 여기 바구니가 있으면은 바구니에서 받는 부피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시간은, 머무름 시간하고 누구는? 용리, 부피는 어떤 관계를 갖는다? 그렇지. 비례 관계를 갖겠죠? 비례 관계를 가지니까 여기 시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용리 부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컬럼을 통과하는 속도가 예를 들면 50ml per hour다. 시간당 50ml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얘 부피로 표현된 것을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우리 여기 50으로 하면 지금 안 나눠지니까 30으로 합시다. 30이라고 한다면은 180은 뭐에 몇 시간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지. 6시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120은 4시, 2시간이야? 30인데? 4시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으로 표현 하나, 용리 부피로 표현 하나, 그건 동일한 거라는 거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피고 어떤 경우 시간인데 이것도 뭐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속도로 나눠주면 시간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내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근데 이게 모든 경우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여하튼, 우리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이제 그럼 또 보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쉽시다. Recording stopped.